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레고 조각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카 하준이가 온종일 만들어 놓은 성이 무너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모, 같이 치워요. 하준이가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참 착하네. 저는 아이와 함께 장난감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자 맨 밑바닥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검은색 작은 파우치였어요. 지퍼가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이모, 이게 뭐야? 하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거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자. 저는 파우치를 그대로 두고 다른 장난감들부터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형수 나미는 평소 이런 검은색 파우치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더 밝고 예쁜 색깔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때 부엌에서 나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준아, 손 씻고 와. 저녁 먹어야지. 네, 엄마. 하준이가 방방 뛰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파우치를 다시 살펴봤어요. 지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것들과 오래된 휴대폰이 들어있더라고요. 사진 한 모서리에는 모르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순간이었어요. 나미가 하준이를 안아 올리며 웃는 모습이 거실 거울에 비쳤는데 거울 속 그녀의 표정이 앞모습과 전혀 달랐거든요. 아이를 향한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가 잠깐 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나미를 직접 봤습니다. 다시 다정한 엄마였어요. 서윤이 언니, 같이 드세요. 응, 금방 갈게. 그런데 나미에게서 평소와 다른 향이 났습니다. 강하고 진한 향수 냄새였어요. 나미는 원래 은은하고 깔끔한 향을 좋아했는데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보험사 SIU에서 일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패턴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작은 변화들이 먼저 나타나죠. 평소와 다른 행동, 다른 말투, 다른 취향. 파우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폰의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잠금 설정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기종이라 지문 인식이나 복잡한 보안 기능이 없더라고요.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SIU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 있거든요. 증거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 만약 이게 정말 뭔가 문제가 되는 물건이라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저는 파우치를 조심스럽게 상자 맨 밑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요.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계속 나미를 관찰했습니다. 하준이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오빠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강한 향수 냄새만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나미야, 새로운 향수 샀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해줘서 한번 써봤어요. 나미가 웃으며 답했어요. 누가? 어떤 친구? 언니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새로 사귄 친구. 새로 사귄 친구. 나미는 워낙 사교적이라서 친구가 많긴 했지만 향수를 선물할 만큼 가까워진 새로운 친구라는 게 조금 의외였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미가 요즘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서 다행이야. 맞아요. 요즘 여러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나미가 답했습니다. 여러 모임. 이것도 새로운 정보였어요. 나미가 언제부터 그런 모임들에 나가기 시작했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하준이가 졸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했나 봐요. 하준아, 씻고 자자. 나미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검은 파우치, 다른 향수, 거울 속 차가운 표정, 새로운 친구와 모임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모이면 뭔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오빠가 옆에 와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형,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 그런데 서윤아, 남이가 최근에 투자 얘기를 자주 꺼내더라고. 투자? 응. 친구가 좋은 기회를 소개해 줬다면서. 리조트 관련된 건데 수익률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친구, 투자 권유, 리조트 사업. SIU에서 수없이 봤던 전형적인 투자 사기 패턴이었거든요. 어떤 리조트인데? 아직 자세한 건 안 들었어.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다고 하던데. 설명회까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남이는 지금 오빠를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검은 파우치 안에 다른 피해자들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엄마에게 이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엄마는 퇴직 판사님이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만약 남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다면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빠와 조카를 지켜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검은 파우치, 남이의 다른 향수, 거울 속 표정, 그리고 오빠가 말한 투자 얘기까지. 엄마는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서윤아, 지금 내 말은 며느리가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신해? 아직은 추측이에요. 하지만 패턴이 너무 명확해서요.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30년 넘게 판사로 일하시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봐오신 분이거든요. 일단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지금은 증거가 부족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째,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둘째,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라. 셋째, 도연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왜 오빠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말하면 도연이가 감정적으로 폭발할 거야. 그러면 남이가 눈치채고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나서 움직여야 해. 역시 엄마다웠습니다. 감정보다는 논리와 절차를 우선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럼 파우치는 어떻게 하죠? 일단 너 혼자 확인해봐. 하지만 조심스럽게. 증거가 훼손되지 않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또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혹시 예전 직장 동료 중에 디지털 포렌식 할 줄 아는 사람 있어? 있어요. 정기훈 선배가 그 분야 전문가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네, 완전히 믿어요. 그럼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 하지만 가족 일이라는 건 말하지 말고. 엄마는 정말 치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계셨어요. 오후에 오빠와 남이가 외출한 사이 저는 하준이와 함께 장난감 상자로 갔습니다. 이모, 또 놀 거야? 하준이가 신나게 물었어요. 응, 잠깐만. 이모가 뭔가 찾는 게 있어. 저는 아이가 보지 않게 조심스럽게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일단 휴대폰부터 살펴봤어요. 정말 잠금이 걸려 있지 않더라고요. 전원을 켜자마자 메시지 앱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이름들을 보니 박 실장, 김 사장, 이 대표 같은 가명들이었습니다. 제일 최근 대화를 열어봤어요. 내일 설명회 준비 완료. 타겟은 확실해. 얼마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대박 날 것 같아. 상대가 너무 순진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상대가 너무 순진하다니. 오빠 얘기였어요, 분명히. 더 위로 올려서 예전 대화들도 봤습니다. A 타겟 완료. 2억 회수. B 타겟은 어떻게 됐어? 아직 진행 중.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A 타겟, B 타겟. 남이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처럼요. 사진 폴더도 열어봤습니다. 모르는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각각 다른 장소,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끼지 않았어요. 그때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그 폰 엄마 거 맞아? 응? 왜? 엄마는 다른 폰 써. 핑크색 케이스 있는 거.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남이는 두 개의 폰을 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는 일상용, 하나는 사기용으로요. 저는 급하게 폰을 끄고 파우치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준이와 놀아줬어요. 하준아, 이모랑 약속 하나 하자. 뭔데? 오늘 본 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왜?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준비하는 거야.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비밀놀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녁 시간 남이와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남이는 여전히 그 강한 향수를 뿌리고 있었어요. 오늘 어디 다녀왔어?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었어요. 남이가 답했어요. 무슨 모임? 투자 공부하는 모임이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더 현명하게 돈을 굴려보려고요.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남이가 요즘 경제에 관심이 많아졌어. 나보다 더 잘 알걸? 그런 모임 어디서 찾았어? 저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좋은 투자처도 소개해주고요. 인터넷 카페. 또 하나의 단서였어요. 그날 밤 저는 기훈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급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내일 점심때 만날까?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엄마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증거가 생각보다 많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 그리고 더 이상의 증거들을 찾아봐. 혼자서는 절대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서윤아, 마음의 준비를 해. 이 일이 커질 수도 있어. 엄마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기훈 선배를 만나서 휴대폰 데이터를 안전하게 추출하고 남이의 온라인 활동도 추적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남이는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SIU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기훈 선배와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뭔 일인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가족 일이야? 기훈 선배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지. SIU에서 같이 일할 때도 내가 이런 표정 지을 때는 항상 개인적인 일이었어. 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남이라는 이름은 빼고 가족의 누군가가 사기를 당할 위험에 있다고만 했어요. 휴대폰 데이터 추출이 필요한 거야? 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하고 싶어요. 소유자가 동의하면 문제 없지. 근데 그 사람이 동의할까? 그게 문제예요. 일단 제가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려고요. 기훈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작은 장비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전체 데이터를 미러링 할 수 있어.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복사본만 만드는 거야. 감사해요. 그런데 서윤아, 조심해. 이런 일은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어. 선배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장비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이와 오빠가 또 외출한 사이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준이는 낮잠을 자고 있어서 방해받지 않았어요.
휴대폰 데이터를 추출하는 동안 저는 폴라로이드 사진들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총 12장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이름과 날짜,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동혁, 2023년 3월 완료. 박재현, 2023년 7월 3억 회수. 이승호, 2023년 11월 진행 중.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에는 오빠와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도현, 2024년 1월 최종 단계 전 재산 유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 재산 유도라니. 남이는 오빠의 모든 걸 빼앗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휴대폰 데이터 추출이 완료됐습니다. 기훈 선배가 준 프로그램으로 메시지를 분석해 봤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사냥 노트라는 앱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 타겟별로 상세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도현 37세, 건설업, 착한 성격, 가족 중시, 약점. 아내와 아이에 대한 사랑, 예상 회수액 5억. 더 아래로 내려가니 공략 단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결혼 후 신뢰 구축 완료. 2단계 투자 관심 유도 진행 중. 3단계 설명회 참석 유도 다음 주. 4단계 계약 및 입금 유도. 5단계 전 재산 이전 후 잠적. 제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찾았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어떤 거 찾았어?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엄마께 보여드렸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들, 사냥 노트 앱, 그리고 메시지들까지요. 엄마는 오랫동안 말없이 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혼인빙자 사기가 아니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네.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공범들이 누구인지, 다른 피해자들은 누구인지 알아야 해. 그때 메시지 앱에서 새로운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VVIP 리조트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그럴듯한 투자 설명서였습니다. 제주도에 고급 리조트를 짓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익률은 연 30%, 최소 투자 금액은 1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오빠를 속이려는 미끼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이 문서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회사 등록번호가 가짜였고 대표이사 이름도 검색해보니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문서의 템플릿이었어요. 다른 메시지들을 뒤져보니 똑같은 형식의 문서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부산 마리나 프로젝트, 강원도 스키리조트 프로젝트 등등. 내용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기본 틀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엄마가 화면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전문가들이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걸 보니까 저는 계속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리스트라는 폴더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피해자들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 20명이 넘었어요. 나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이름이 있었어요. 박상현 48세 제조업 피해액 3억 최근 접촉 중. 최근 접촉 중이라는 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이 박상현이라는 분을 찾아봐야겠어요. 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도 우리처럼 속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피해자끼리 연대하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저는 박상현 씨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사냥 노트에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이와 오빠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휴대폰을 파우치에 다시 넣었어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요. 다녀왔어요. 남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투자 설명회 사전 미팅이 있었어요. 다음 주 본 설명회 전에 간단하게 내용을 들어봤거든요. 오빠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남이가 잘 알아봐 줬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투자인데? 제주도에 리조트 짓는 거예요. 수익률도 좋고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남이가 설명했습니다. 바로 제가 휴대폰에서 본 그 가짜 투자 상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박상현 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리조트 투자 관련해서 연락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는데요. 누구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박상현 씨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구체적인 정보들을 말씀드리니까 믿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사기였던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박상현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박상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떤 피해를 당하셨어요? 3억입니다. 회사 운영 자금까지 털렸어요. 박상현 씨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알게 되셨어요? 골프장에서 만났어요. 김미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김미래. 남이가 박상현 씨에게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박상현 씨가 설명하는 김미래는 남이와 똑같았습니다. 30대 초반, 키 작고 귀여운 외모, 밝고 친근한 성격.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게 다 연기라는 걸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어요. 골프도 잘 치고 경제 얘기도 해박하게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언제부터 투자 얘기가 나왔나요? 한 달 정도 친해진 다음이었어요. 부산에 마리나 시설을 짓는다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부산 마리나 프로젝트. 제가 휴대폰에서 본 그 가짜 투자 상품 중 하나였어요. 계약서는 보셨어요? 네, 아주 그럴듯했어요. 회사 도장도 찍혀 있고 대표이사 서명도 있고. 저는 박상현 씨에게 제가 찾은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남이 정체는 말하지 않고 그냥 비슷한 피해자라고만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다니. 박상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들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요. 어떻게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남이들이 자주 쓰는 패턴을 역이용해서 함정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VVIP, 독점, 한정, 즉시 계약. 이런 단어들에 약해요. 그걸 어떻게 이용하죠? 가짜 투자 설명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끼가 되어서 그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박상현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할 거예요.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 그리고 수사기관과도 협조할 겁니다. 저는 기훈 선배와 상의해서 이미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뒀어요. 합법적인 선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들을요. 계약 과정에서 모든 걸 녹화하고 전자서명과 지문까지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부인할 수 없죠. 박상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상현 씨가 투자자 역할을 하고 저는 그의 재무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미끼로 쓸 투자 상품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걸로 하죠?
그들이 자주 쓰는 패턴을 따라하면 돼요. 해외 부동산, 높은 수익률, 한정 수량. 저는 남이 휴대폰에서 본 템플릿들을 참고해서 역함 정용 투자 상품을 디자인했어요. 싱가포르 프리미엄 오피스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너무 높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연 2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박상현 씨와 함께 세부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가짜 회사 등록,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 작성, 계약서 준비까지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가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더미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그들이 돈을 빼돌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요. 기훈 선배가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합법적인 선에서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박상현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엄마에게 오늘 만남을 보고했습니다. 잘했어. 피해자 연대가 가장 효과적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언제 오빠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직 아니야. 덫이 완전히 준비된 다음에 해야 해. 그때 하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이모, 엄마가 또 이상한 폰으로 통화했어. 언제? 아까 화장실에서. 목소리가 달랐어. 하준이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이는 아이 앞에서도 계속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소리였어? 평소보다 차갑게 말했어. 그리고 돈 얘기를 했어. 아이까지 눈치챌 정도라니. 남이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 남이가 또 설명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설명회가 있어요.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디서 해? 강남 쪽 오피스에서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오빠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서윤아, 너도 관심 있어? 같이 가볼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면 남이 수법을 직접 볼 수 있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나는 괜찮아. 형이 알아서 판단해. 그래도 경제 전문가인 서윤이가 같이 가면 도움이 될 텐데. 남이가 말했어요. 남이가 저를 설명회에 데려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제가 뭔가 눈치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 저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훈 선배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선배,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상대방이 이번 주 토요일에 움직일 예정이에요. 우리가 먼저 준비를 끝내야 해요. 알겠어. 내일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자. 저는 밤늦게까지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박상현 씨와의 연락도 계속했고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남이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오빠가 출근하기 전에 잡았습니다. 형,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야. 엄마랑 같이. 오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따라왔어요. 거실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도연아, 앉아. 엄마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뭔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남이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남이가 뭐? 남이가 형을 속이고 있어.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야? 저는 지난 며칠간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검은 파우치, 이중 휴대폰, 사냥 노트, 폴라로이드 사진들. 그리고 오빠 이름이 적힌 그 메모까지요. 오빠는 말없이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남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형,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앉아서 천천히 봐. 증거가 너무 명확해.
오빠는 다시 앉아서 자료들을 꼼꼼히 봤어요.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 재산 유도라고? 정말로? 응. 그리고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많아. 오빠가 머리를 감추러요. 하준이는 어떻게 하지? 그 애한테 엄마가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계획? 저는 함정 작전에 대해 설명했어요. 남이를 현행범으로 잡아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거라고요. 형이 해야 할 일은 하나야.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 평소처럼? 응. 남이를 의심하지 않는 척 해야 해.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대해줘.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가능할까? 이 모든 걸 알고도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지금은 하준이를 생각해야 해. 이 일이 제대로 끝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형이 연기를 해줘야 남이가 안심하고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거야. 오빠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해보자. 그런데 그때 남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여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요? 오빠가 순간 몸을 굳혔어요.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형 회사 일로 상담받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세금 문제 때문에. 엄마가 자연스럽게 거들어 주셨어요. 남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거라면 제가 아는 세무사 분이 계신데 소개해 드릴 거? 아니야, 괜찮아. 오빠가 애써 웃으며 답했어요. 남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오빠가 출근하고 나서 남이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토요일 설명회에 정말 같이 가면 좋겠어요. 언니가 경제 쪽의 전문가시니까. 글쎄, 바쁠 것 같은데. 1시간만이라도요. 제발. 남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 오후에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모, 오늘 엄마가 이상했어. 왜? 아침에 아빠한테 화가 난 것 같았어. 목소리가 차가웠어. 아이는 생각보다 많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좀 힘든 일이 있나 봐. 괜찮아질 거야. 정말? 물론이지. 저는 하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에 오빠가 돌아왔어요. 남이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남이야, 고생했어. 하준이 돌보느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보, 토요일 설명회 꼭 가야 해요. 응, 갈게. 그리고 혹시 대출 한도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투자할 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제 심장이 덜컥 떨어졌어요. 드디어 남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빠도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금세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대출은 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투자금이 좀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볼 생각이에요. 알아볼게. 남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거실에 나오셨어요. 남이야,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지. 어머니 말씀이 맞긴 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남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물론 무리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안 돼. 하준이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집안 경제가 넉넉하지 않잖아. 하지만 안 된다고 했어. 남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권위는 여전히 강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이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날 밤 저는 기훈 선배에게 연락했어요. 선배, 상황이 급해지고 있어요. 뭔 일이야? 상대가 대출 얘기까지 꺼냈어요.
정말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준비를 마쳐야겠네. 내일까지 모든 걸 끝내자. 고마워요. 저는 박상현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내일 최종 점검 미팅을 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 다 끝냈어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내일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거든요. 오빠는 옆방에서 나미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뭔가 달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미야, 엄마 말씀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여유가 생길 거야. 네, 알아요. 그냥 좋은 기회라서 조급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나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노리는 거였습니다. 나미가 더 대담하게 나올수록 우리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저는 강남 오피스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박상현 씨와 기훈 선배, 그리고 협력 변호사 김준호 변호사님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녹화 장비 점검 완료했고 전자서명 패드도 정상 작동해요. 기훈 선배가 보고했습니다. 더미 계좌 추적 시스템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덧붙였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30분. 나미의 설명회가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박상현 씨 괜찮으세요? 네, 준비됐어요. 3억을 되찾을 생각하니까 떨리지만 각오는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싱가포르 프리미엄 오피스텔 투자 설명회 현장은 정말 그럴듯했어요. 대형 스크린 투자 브로셔, 계약서까지. 모든 게 진짜 같았습니다. 2시 50분쯤 나미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공범이군요. 김 변호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미는 오늘도 완벽했어요. 우아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그 특유의 밝은 미소.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가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 사장님. 나미가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아, 김미래 씨. 반갑습니다. 박상현 씨가 자연스럽게 응답했어요. 이분은 저희 회사 투자 전문가이신 정우진 이사님이에요. 정우진. 또 다른 가명이겠죠?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회를 보여드릴게요. 정우진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녹화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기훈 선배에게 보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정우진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우진이 사용하는 문장 패턴이 익숙했거든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VVIP 전용 상품입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남이 휴대폰에서 봤던 리조트 투자 템플릿과 문장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저는 기훈 선배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플릿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쪽에는 현재 프레젠테이션, 다른 쪽에는 남이 폰에서 발견한 템플릿을 띄워뒀어요. 최소 투자 금액은 3억 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연 25%입니다. 박상현 씨가 질문했어요.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보장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싱가포르 정부는 민간 투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나미가 나섰어요. 오늘 계약하시면 특별 혜택을 드려요. 수익률을 30%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계약해야 하나요? 네, 한정 수량이라서요. 내일이면 마감될 거예요. 전형적인 압박 판매였습니다. 정우진이 계약서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3억 원을 이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박상현 씨가 계약서를 받아봤어요. 조금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남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은근한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를 기다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박 사장님의 재무 담당자인데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남이와 정우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회사 등록증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영업비밀이라서. 투자자에게 회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우진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저는 기훈 선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스크린에 스플릿 화면이 떴습니다. 한쪽은 지금의 싱가포르 프레젠테이션, 다른 쪽은 남이폰에서 발견한 제주도 리조트 템플릿이었어요. 문장 구조가 완전히 똑같네요. 심지어 오타까지 동일하고요. 남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뭐죠? 설명해 주세요. 정우진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이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변호사 김준호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들이고요. 남이와 정우진이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에서 수사관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미래 씨, 아니 정확한 이름은 김남희 씨죠? 남이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혼인빙자 사기,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정우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변명은 조사받을 때 하시면 됩니다. 남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왜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도현의 여동생이에요. 남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도현이의 여동생? 네, 그리고 당신이 제 오빠를 속이려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함정이었어요? 맞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온 바로 그 방법으로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남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들 모두. 하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박상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구해야 하니까요. 수사관이 말했어요. 압수수색 결과 추가 피해자가 30명 넘게 확인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총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요. 50억 원. 남이는 정말 대단한 사기꾼이었어요. 몰수된 자산으로 피해 배상이 가능할까요? 일부는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끝났어. 정말? 응, 체포됐어. 오빠의 긴 한숨이 들렸어요. 하준이한테는 뭐라고 할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오늘은 그냥 엄마가 출장 갔다고 하고. 알겠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남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뭘 후회하게 된다는 걸까요? 한 달 후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남이의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42명, 피해 규모는 68억 원이었어요. 저는 피해자 대표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남이를 다시 봤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남이 최후 진술하세요. 남이가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죠. 사냥 노트의 체계적인 기록들을 봤을 때 이건 확신범의 짓이었거든요. 판사님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남이 징역 8년에 처한다. 8년. 하준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나올 수 없는 거였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박상현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3억 중에 2억은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몰수된 남이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회수됐거든요. 모든 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은 어렵지만 6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문제였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준이에게 엄마가 출장 중이라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아이는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엄마 언제 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왜 전화도 안 와? 평소에는 매일 전화했는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오빠는 매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도움이 왔어요. 하준이 담임 선생님인 박수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이요? 네, 하준이가 요즘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박수진 선생님은 3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아이들을 정말 세심하게 보살피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아동 심리 상담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정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빠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실은 아내와 헤어지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요. 박수진 선생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아이에게는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모든 걸 말하면 충격이 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엄마가 당분간 집에 오지 못한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빠와 이모, 할머니가 하준이를 돌봐줄 거다라고 안심시켜 주세요. 정말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빠는 하준이와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얘기할 게 있어. 엄마 얘기야? 응. 엄마가 당분간 집에 오지 못하게 됐어. 왜?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아빠와 이모, 할머니가 하준이를 잘 돌봐줄 거야. 하준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싫어해서 안 오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준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야. 저도 하준이를 안아줬어요. 하준아, 이모가 약속할게.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아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아동 심리상담사 선생님과도 상담을 받았어요. 하준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수진 선생님과 오빠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준이 때문에 만나기 시작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됐거든요.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하준이가 많이 안정됐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준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빠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박수진 선생님도 특별했어요. 다른 여자들처럼 하준이의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하준이에게 안전한 어른이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준아, 선생님이 엄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하준이가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한편 피해 배상금 문제도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특별한 곳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서윤아, 이 돈을 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기금에 기부하고 싶어. 왜? 우리처럼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도움이 되고 싶어.
오빠의 마음이 따뜻했어요.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려는 거였죠. 기부는 익명으로 했어요. 오빠는 내가 한 일이라고 알려질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박상현 씨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어요. 받은 배상금의 일부를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해요. 박상현 씨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저 역시 이번 일을 통해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SIU 경험을 살려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하준이가 말했어요. 이모, 박 선생님이 좋아. 왜? 엄마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서. 그냥 선생님이야. 아이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박수진 선생님의 접근이 얼마나 현명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도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아. 하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응,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웃어. 아이는 어른들의 감정을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빠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박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은 분이야. 하준이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그것만이야? 오빠가 웃었어요. 아니야. 개인적으로도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해. 그럼 조심스럽게 접근해봐. 하지만 하준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연하지. 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남이라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용처로 바꿔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준이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빠가 다시 웃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오빠와 박수진 선생님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박한 예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했어요. 하준이가 아빠 옆에 서서 반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아빠, 이제 수진 이모가 우리 가족이야?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그런데 억지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내가 편한 대로 불러. 박수진 선생님이 하준이를 보며 웃었어요. 하준아, 우리 천천히 가족이 되어 가자. 정말 현명한 분이셨어요.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주고 계셨거든요.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빠, 박수진 선생님, 하준이, 그리고 엄마와 저까지. 모두가 진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시네요. 맞았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박상현 씨도 와주셨어요. 서윤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박상현 씨가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였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박상현 씨는 요즘 사기 예방 강의를 다니고 계셨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일을 하고 계셨죠. 다음 주에 시니어 대학에서 강의할 예정이에요. 60대 이상 분들이 주로 타겟이 되시거든요. 좋은 일이세요. 저도 요즘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사기 피해자 상담 일을 하고 있었어요. SIU 경험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피로연이 끝날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택배 기사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오서윤 씨 맞으시죠? 등기 우편 왔어요. 발신인을 보니 교도소였어요. 남이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고 잠시 망설였어요.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의논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열어봐. 어차피 마지막 일 테니까. 엄마의 말씀대로 편지를 열었어요. 남이 글씨였습니다. 예전처럼 예쁘지 않았어요. 거칠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오서윤에게. 당신들이 행복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연이가 재혼했다고요. 축하한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알고 있나요? 당신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저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당신들은 완벽한 가족인 척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그때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준이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의 친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행복하세요. 오래가지 않겠지만. 김남희.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 저는 편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역시 끝까지 자기 합리화하는군.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답장을 써야 할까요? 쓸 필요 없어. 저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없어. 하지만 저는 뭔가 응답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남이 편지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답장 대신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는 그 사진 말이에요. 사진 뒷면에 한 줄만 적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이너스 오도현 가족. 그게 다였어요. 긴 설명이나 변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행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남이의 편지는 복사본을 만든 후 원본을 소각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남겨둘 이유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하준이가 말했어요. 이모, 꿈에서 예전 엄마를 봤어. 무슨 꿈이었어? 예전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수진 이모와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 아이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하준이 나름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좋은 꿈이었네. 응,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하준이는 정말 씩씩한 아이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새로운 사기 피해자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손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놈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께 제가 겪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가족이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 잡을 수 있었어요. 정말요? 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고맙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남이라는 사기꾼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오빠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하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천직을 찾았어요.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오빠와 박수진 선생님, 그리고 하준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모, 빨리 와. 수진 이모가 맛있는 거 만들어줬어. 뭔데? 하준이가 좋아하는 카레야. 박수진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도 나오셔서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준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복수였거든요. 남이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더 행복해졌고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였어요. 상대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 삶의 평온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 평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식사를 마치고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밤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지금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둠이 있어야 별이 빛나는 법이니까요. 우리에게도 남이라는 어둠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이 빛날 수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남이야.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많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녕.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거야. 거실에서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와 박수진 선생님이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나 봐요. 저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